주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원칙이 바뀔 때는 그거에 집중을 좀 해야 하는데요. 대역전기, 큰 변화의 시기라는 거죠.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금리가 높아서 내 소득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그다지 높지가 못했던 거죠. 예전에는 대안이 없어요. 금리는 싸고 주식은 무빙워크처럼 오르고 인덱스만 사도 이렇게 올랐어요. 누구나 막 쉽게 주식하고 다 자기가 하는 시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하워드 막스는 금리가 아예 제로로 가거나 1% 2%대로 내려가지 않는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주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과가 나쁠 거라거나 주식은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성과를 내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무빙워크를 탄 것 같은 수월한 시장에서 왜 이 사람들은 다 이 난다긴다는 전문가들 2천억, 3천억 막 이렇게 막 5천억씩 지금 설정돼 있는 그 수많은 고객들의 이 큰 돈을 운영하는 이 매니저들은 왜 저보다 못했을까요? 무빙워크를 걷는 것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한 해는 맞힐 수 있지만요. 매년 저희 이 2019년 시장이 완전 다르고 20년 코로나 터졌으니까 정말 생판 다른 시장인 거 아시겠죠? 21년 대박 올랐던 것 같지만 22년 엄청나게 폭락했고 23년 모두가 기대하지 않은 다 나쁘고 침체가 온다고 하는 장이었는데 저희 지금 30%나 있어요. 올해만이죠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서 5년을 64%를 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연평균 수익률로 제일 잘한 데가 7%대입니다. 거의 저희 반절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무빙워크를 저는 가장 뚜렷하게 잘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는 그 유동성에 올라타기 위해서 유동성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금이랑 리츠를 많이 투자했고요. 이 코로나 때 마찬가지 21년도에 제로금리 시대에서 기술주, 경기민감주, 바벨로 했던 그런 얘기들 계속 해왔으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원칙이 바뀔 때는 그거에 집중을 좀 해야 하는데요. 이 대안정기에는 이런 식이었죠.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근원 PC예요. 근원 PC가 8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7%, 8%였던 거죠. 근데 이 근원 PC가 거의 타겟 2% 밑으로만 움직였던 20년이 있어요. 그 20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2% 미만에서 거의 제로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던 인플레이션 타겟팅 2% 밑에서만 움직이는 20년 이걸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뚫어버린 거죠. 저희같이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걸 아냐면 약간 뚫은 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 올라갔던 거는 다시 이렇게 뚫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뚫은 건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커다란 변화가 온 거예요. 그게 공급망 문제였다면 다시 일로 쑥 내려가 버릴 텐데 공급망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는 지금도 아직도 패권 전쟁이랑 밸류체인 재편 때문에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시대에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그레이트 리버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버설이니까 역전이잖아요. 대역전기. 큰 변화의 시기라는 거죠.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고자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그게 뭔가 보자라는 거죠.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이 아래에 있을 때 연준은 필요하다면 금리를 제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은 의도적으로 2008년 이후에 금리를 높이까지 안 올려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래도 됐죠. 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로로 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꾸 이거를 누르려고 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었죠. 왜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준 중앙은행은 두 개의 책무가 있어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양대 책무라고 합니다. 제닛 옐런이 처음으로 그 용어를 썼어요. 나는 듀얼 맨데이트를 따른다. 첫 번째가 그러나 지금까지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책무가 아니라 연준은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도 거기에 딱 1조 써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걸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라고 썼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은행에 누가 뭐래도 일대 책무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박살 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경기가 바닥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눌러야 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먼저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빨리 올려도 되는데 안 올려서 계속 저금리에 머물게 하면서 경기를 부양했어요. 왜? 고령화하면서. 그 다음에 국영제가 생산성이 뚝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소위 말하는 레리 서머스가 말하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장기 구조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이 구조적 침체를 살려내는 방법은 원래 산업을 부흥시키는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금리를 제로 혹은 저금리에 머물게 하면서 좀비 기업이 좀 나오더라도 그렇게밖에는 부양을 경기를 조금 이렇게 올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인플레이션 위협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 위기가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연준은 과거처럼 단 한 달 만에 금리를 제로까지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연준은 제로금리 혹은 저금리 정책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 금리가 낮으면요.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돼요.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되면요. 성장률, 소득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길게 안 말할게요. 이거 뭐냐면은 요 표는 뭐냐면 명목 성장률에서 금리에서 명목 성장률을 뺀 값이에요. 요 값이 여기 4가 안 되잖아요. 1980년도 81 한 2년쯤에 4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 10년 금리에서 그 당시 소득 성장률을 뺀 게 4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0년 수익률은 1982년쯤에 10년물 금리는 14%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10년 금리가 10%면 만약에 요 숫자가 82년이면 이거 아니네요. 이거네요. 여기 만약에 82년도에 4라면 14에서 10년물 금리 14에서 소득 성장률을 뺀 값이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성장률이 10%였다는 거죠. 오, 대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금리가 높아서 실제로는 내 소득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그다지 높지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 보시면 명목 성장률이 명목 금리보다 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이때는 뚝 떨어져서 금리에서 명목 성장률을 내 소득 성장률을 빼면 마이너스야. 그 얘기 뭐냐면 소득 성장률이 더 높다는 얘기야. 소득이 부채 비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게 내 소득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도 발생하지만 금리가 낮아서도 발생해. 이게 금리가 낮을 때 내 소득이 왜 빠르게 증가하냐면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1억, 2억을 대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월 급여를 1,000만 원 받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1억, 2억 대출 받아서 만약에 매달 금리가 지금처럼 몇 프로? 7, 8%의 이자를 내야 되면 그 대출 이자 비용 빼고 나면은 쓸 돈이 얼마 없어서 실질 소득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부채 비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출 이자가 굉장히 낮다면, 부채 부담이 굉장히 낮다면, 금리가 대단히 낮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00만 원 월급 받아서
대출이자 100만 원 내고 900만 원 쓸 수 있게 되니까 실질 소득은 어때요? 높은 거죠. 그래서 소득성 증가율은 높기 때문에 소비도 더 많이 하고 기업들도 같은 구조. 기업의 부채도 사실 기업이 50억 빌려 쓰고 이자를 거의 제로에서 1%밖에 안 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돈 가져다가 딴 데다가 뭘 해도 그거보단 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모두 무슨 성장? 부채 주도의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부채를 이빠이 땡겨서 그 돈 갖고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바보는 뭐냐면 대출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썼죠, 사실은. 어떻게 다 썼냐면은 나는 회사에서 1% 대출을 준대. 5천만 원까지. 안 쓰면 바보지. 그래서 5천만 원 받아다가 이자 3%짜리만 넣어놔도 2%가 남아. 근데 이 3%짜리가 없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주식 투자밖에 없어. 그래서 다 대출 받아다가 주식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주식이 뭐 별거 없을 것 같아도 그런 돈이 모이고 모여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가르쳐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그 돈이 빌려서 대출 받아서 산 아파트가 얼만큼 올랐어요. 지나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어요. 저 보시면 수직으로 올랐죠. 수직으로. 예, 몇 프로 올린 거예요. 아파트만 올랐어요. 오피스텔 수직으로 올랐죠. 그다음 오피스 이거 회사 사무실 수직으로 올랐죠. 왜? 제로 금리니까 너도 나도 빌려서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도 이 건물에 3개씩 4개씩 그 분양 받아가지고 뭐 여기가 몇 프로 나오냐면은 90% 나와요. 90%. 근데 90% 나오는데 이자가 몇 프로겠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몇 프로였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3% 4% 이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 더블 갔지만 그 이상 갔겠죠. 예. 그러니 안 쓰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예요? 무슨 시대냐면 부채 주도 성장 시대예요. 이때는 명목 성장률이 훨씬 더 금리를 앞서는 때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왔다고? 금리가 낮아서 왔다고. 금리가 제로 금리, 저금리일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채 부담 때문에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해요. 내가 빌려 쓴 대출이 내 소득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고. 더 빠르게 올라갔잖아. 지나간 1년 동안. 더블 났잖아. 그 부채 금리는 더블이 올라가는데 내 소득 더블 올라간 사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채가 더 빠르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는? 부채를 함부로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축소하는 노력을 애써 해야죠. 근데 이게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 같은 성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저금리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런 무빙워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바뀔 때 고통스럽습니다. 왜? 너무 당연하게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 이제 주식도 하고 딴 것도 해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대안이 없어요. 금리는 싸고 주식은 무빙워크처럼 오르고 그것도 인덱스만 사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누구나 막 쉽게 주식하고 자기가 하는 시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있고요.